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악명 높은 여러 정부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함, 부, 그리고 왕실의 관심 뒤에는 스캔들, 조종, 배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왕과 귀족, 그리고 권력 있는 남성들을 매혹시켰지만 그들의 삶은 종종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극적인 로맨스부터 처참한 몰락까지.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5명의 악명 높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글래디스 디컨은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미인 중 한 명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실험적인 성형수술의 끔찍한 결과, 복잡한 연애사,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정신건강에 지배당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래디스 마리 디컨은 1881년 2월 7일 파리의 브라이튼 호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 파커 디컨과 플로렌스 메리 디컨 사이에서 태어난 5자녀 중 장녀였습니다. 에드워드는 미국 보스턴 출신의 부유하고 한때 매우 명망 있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찰스 헨리 볼드윈 제독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1846년부터 1848년까지의 멕시코 미국 전쟁과 1861년부터 1865년까지의 미국 남북 전쟁에 참전한 해군 지휘관으로 미국 최고의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에드워드와 플로렌스는 1879년 늦은 봄에 결혼했고 그로부터 2년도 채 되지 않아 글래디스가 태어났습니다. 글래디스의 어린 시절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이는 주로 그녀의 부모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자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불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중 하나는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1892년 봄, 글래디스가 11번째 생일을 막 지난 직후 그녀의 아버지는 에미라벨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연인인 에미라벨을 프랑스 리비에라의 칸느시에 있는 호텔 스플렌디드의 아파트에서 플로렌스와 에밀이 임대한 그곳에서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예고 없이 그곳에 도착했고 방 안에서 아내와 그녀의 연인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은 후 호텔 직원들을 설득해 문을 열게 한 다음 에미라벨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 시기는 돈과 영향력만 있으면 살인처럼 중대한 혐의도 쉽게 무마할 수 있었던 때였고 에드워드는 사건을 치사 혐의로 낮춰져 단 1년의 징역형만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에 의해 사면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글래디스는 잠시 수녀원에 보내졌지만 몇 주 후 어머니가 그녀를 사실상 납치해 아버지의 양육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곧이어 글래디스의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고향인 뉴잉글랜드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워드 세미너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후 몇 년 동안 정신건강이 악화되었고 1899년에 뉴잉글랜드에 있는 맥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01년에 사망했으며 그때 글래디스와 그녀의 세 남은 형제자매들은 각각 상당한 유산의 4분의 1씩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때쯤 글래디스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에서 살기 위해 유럽으로 돌아왔지만 이탈리아와 영국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할 무렵 글래디스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파리 벨 에포크 시대의 많은 유명 인사들에 의해 그림과 초상화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그녀에 대해 나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뛰어난 지성과 선함 그리고 매력을 가진 소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1890년대 후반부터 서유럽 귀족들, 특히 프로이센의 황폐자 등 여러 인물들과 연인 관계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특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1897년 그녀가 아직 16세에 불과했을 때 글래디스는 영국의 블레넘 궁전을 방문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곳은 스펜서 처칠 가문의 본거지로 가문의 수장은 찰스 스펜서 처칠, 제9대 말버러 공작이었습니다. 1895년 말버러 공작은 미국의 철도와 철강 재벌 벤더빌트 가문의 엄청난 부를 상속받은 상속녀 콘수엘로 벤더빌트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당시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던 스펜서 처칠 가문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말버러 공작과 벤더빌트의 결혼은 재정적, 사회적으로는 이루어지만 행복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스가 말버로 공작과 더 가까워지면서 곧 두 사람은 혼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 관계는 공작과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이혼하기 전까지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1900년대 초반은 글래디스가 세계에서 초기에 널리 알려진 성형수술 실패 사례 중 하나에 연루된 것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1903년 그녀가 겨우 22세였을 때 이미 빼어난 미모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도 글래디스는 초기 형태의 미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에서 그녀의 코와 턱선에 파라핀을 주입했습니다.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톡스 주사의 초기 전신과도 같은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턱선에 주입된 파라핀은 그녀의 턱 주변에 모여 커다란 혹을 형성했고, 그 혹은 그녀가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세기 초 상류 사회에서 여전히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박식했지만 동시에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사교적이면서도 은둔적인 면모를 동시에 지녔고, 종종 작가나 화가들과 교류를 시작했다가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우정들 중 몇몇은 그녀의 초상화가 그려지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특히 20세기 초 유명한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볼디니가 1901년에 글래디스를 모델로 삼아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 출신의 존 싱어 사전트가 그린 또 다른 초상화도 있는데, 그는 1900년대 영국에서 최고의 초상화 화가로 평가받았습니다. 후자의 초상화는 글래디스가 성형수술에 실패한 후에 그려졌을 수도 있는데, 그림에서 그녀는 얼굴 아랫부분을 베일로 감싸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말버로 공작과의 관계는 1900년대와 1910년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작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개방 결혼이었고, 콘수엘로 역시 유럽 항공의 초기 개척자인 프랑스인 자크 발상과 자신의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1921년에 콘수엘로와 공작은 각자의 다른 관계를 위해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콘수엘로는 곧 자크 발상과 결혼했고, 글래디스와 말버로 공작은 그해 6월 25일 파리에서 결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년간의 반쯤 은밀한 연애 끝에 이루어진 글래디스와 공작의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이미 40대에 접어들었고,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나이에 가까워진 글래디스는 스스로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어머니 또한 말년에 정신적 불안정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이러한 유전적 요소는 평생을 따라다닌 성형수술 실패로 인한 외모 손상과 그녀와 말버로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 공작과 글래디스의 관계는 블레넘 궁전에서 점점 더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의 대부분은 글래디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궁전의 주요 현관과 출입문 위에 자신의 눈을 크게 그린 그림을 걸어두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블레넘 스페니얼 사육과 양육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공작은 아내가 지나치게 개를 키우는 것에 분명 불쾌했습니다. 1927년 이후 공작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뒤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그녀는 밤마다 침대 옆에 리볼버를 두고 잠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공작은 이미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 혹시 그녀를 찾아올 때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넘에서 열린 만찬회에서 글래디스가 총을 들고 저녁 식사 자리에 내려와 자리에 앉으면서 모인 손님들 앞에서 그 총을 옆에 놓았습니다. 한 용감한 방문객이 그녀에게 리볼버를 왜 가지고 있냐고 묻자 글래디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말버러를 쏠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남편에 대해 남성성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기로도 유명했는데, 자신은 남자가 아니라 집과 결혼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1930년대 초가 되자 말버러는 아내의 갈수록 종잡을 수 없는 행동에 분명히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1931년에 잠시 블레넘을 떠났지만 그 시간은 글래디스를 궁전에서 내쫓을 계획을 세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933년 그는 글래디스의 모든 하인을 해고하고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났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버러는 1934년 여름
이혼 서류가 아직 처리 중일 때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글래디스는 말버로와의 별거 후에도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개들과 함께 노스 옥스퍼드셔의 한 주택으로 이사했고, 이후 그곳과 노샘프턴셔의 차쿰에 있는 그레인지 팜에 있는 또 다른 집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계속해서 더 나빠졌습니다. 말버로와의 별거 중 어느 시점에 한 기자가 다가와 질문을 하자 그녀는 그의 머리 위에 양동이로 물을 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글래디스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더 은둔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부유했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고 사실상 수많은 애완동물들만 곁에 두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작가들은 1930년대 중반 이후 그녀를 알던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녀가 점점 더 광신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 런던, 런마의 예술계와 상여사회에서 보냈던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 스스로를 즐겁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시기에 그녀는 마르셀 프루스트,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 그리고 조각가 오기스트 로덴과 같은 인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이르러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종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더 이상 당국이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수십 년간 못 본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도 한밤중에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려고 하는 동네 아이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지역사회가 그녀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행동으로 옮길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그녀는 세인트 앤드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정치와 사회 등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며 일기를 쓰는 등 호기심 많은 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완전히 맑은 정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순식간에 다루기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글래디스 디컨은 결국 1977년 10월 13일 96세의 나이로 세인트 앤드류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노샘프턴셔의 차쿰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글래디스의 이야기는 수년 동안 여러 번 회자되었으며 특히 휴고 비커스의 전기와 미셸 게이블의 파리에서 만나요, 로빈 페이지의 블레넘에서의 죽음과 같은 소설에서 그녀의 삶이 허구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오늘날 블레넘 궁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문 위에서 손님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그림 속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안뜰에는 돌로 된 스핑크스 한 쌍도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들은 1920년대 초 그녀가 공작의 두 번째 아내로 블레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의뢰된 것으로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결혼이었습니다. 1904년 여름 뉴욕시는 스캔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존 플랫은 은둔하며 과거가 불분명한 흑인 여성 한나 엘리아스를 상대로 68만 5천 달러, 오늘날 가치로 거의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협박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 일로 한나 엘리아스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악명 높은 흑인 여성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보시죠. 한나 엘리아스의 정확한 출생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1865년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해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찰스 엘리아스는 요리사 겸 케이터링 종사자로 메리 엘리아스와 결혼했습니다. 찰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원주민 혼혈이었고 한나의 어머니 메리 역시 피부가 꽤 밝은 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는 더 밝은 피부색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곧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매우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9자녀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은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가장 부유한 동네로 여겨졌던 곳에 살았지만 가족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찰스가 좋은 수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가족은 평판이 좋았고 꾸준히 사회 경제적 지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가족을 더 큰 집으로 이사시켜 필라델피아 변호사, 주요 흑인 사업가들과 함께 사는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공립학교에 다녔고 괜찮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는 우리는 한나의 성장 과정에 대해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녀의 언니 해티의 결혼식이 1884년에 열렸을 때, 즉 한나가 약 19세였을 때였습니다. 결혼식 이전에 한나는 필라델피아 북부에 사는 부유한 여성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언니의 결혼식 이전에 한나는 고용주의 옷장에서 값비싼 드레스를 빌리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티 결혼식에서 많은 이들이 한나 드레스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언급했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에 따르면 그녀가 그날 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드레스를 가져온 곳에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고 자신의 행동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나가 아직 직장에 복귀하기도 전에 경찰관들이 엘리어스 집에 찾아와 한나를 체포했습니다. 고용주는 드레스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한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절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백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경우 미국에서 제대로 된 적법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나는 곧바로 법정에 끌려가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필라델피아의 모야맨신 교도소에 4개월 수감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한나는 약 4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나머지 교도소는 남성 수감자들이 많았고 상당수가 폭력적이고 심각한 범죄로 수감되었습니다. 한나는 이곳에서 형기의 4개월을 모두 복역하게 되었고 바로 이때 그녀의 인생은 어두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나는 첫 범죄 연루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한나가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일푼에다 살 곳도 없었던 한나는 북쪽으로 떠돌다 뉴욕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급하게 생각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뉴욕의 텐더로인 지구였으며 수많은 호텔이 있고 밤이 되면 매춘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이곳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1885년에 임신했고 1886년 초에 클라라라는 딸을 낳았지만 그녀를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한나는 매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이스트강의 루스벨트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한 달 복역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곧 출소했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빠르게 노련해졌습니다. 한나는 피부색이 밝다는 이유로 자신이 쿠바 출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곧 집을 임대하고 생계에 충분한 돈을 벌게 됐습니다. 한나는 이후로도 여러 해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한나는 너무 성공해서 여유 자금이 많이 생겼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해 추가 수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부동산은 맨해튼 업타운, 즉 현재의 할렘 주변 센트럴 파크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직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아니었고 많은 뉴욕의 오래된 가문들이 17세기에 네덜란드인들이 처음 세운 이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맨해튼의 집과 롱아일랜드의 애틀랜틱 비치 근처 퀸스구에 속한 파로거웨이에 있는 그녀의 호화로운 해변 별장에서 시간을 나누어 보냈습니다. 1900년대 초가 되자 한나는 하녀와 집사 그리고 여러 가사 직원의 시중을 받으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산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부의 실체는 곧 뉴욕 최대 스캔들 중 하나로 터져나옵니다. 1885년 한나가 뉴욕으로 이사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존 알플렛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그는 60대 중반 부유한 뉴욕 사업가였습니다. 1820년에 태어난 그는 판유리를 판매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이 첫 만남은 플랫이 1887년 맨해튼에서 다시 일라이어스를 우연히 만나면서 곧 더 자주 만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휴대전화나 현대적인 통신수단이 없던 시절 텐더로인 지구의 여성들이 종종 경찰의 급습을 피해 이사를 다니던 때 한나와 그녀의 연인은 다른 많은 이들처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베시와 파파라는 이름을 사용해 그들은 뉴욕 신문의 광고란에 암호화된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그들이 매일 밤 어디에 있을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존의 관계는 잠깐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존 플랫은 기혼자였고 뉴욕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신중함이 필수였고 그는 한나의 비밀스러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플랫은 곧 그녀에게 많은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녀에게 한 달에 $2,000에서 $6,000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돈으로 약 7만 달러에서 21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그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부유해졌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 여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존 플랫의 조언을 받은 한나의 초기 투자 중 하나는 그의 가족 집 근처에 있는 집이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방을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어느 밤 플랫이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곳 세입자 코넬리어스 윌리엄스. 흑인이었던 그는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플랫이 미스터 그린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사람들이 있냐고 묻자 윌리엄스는 그의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남자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미스터 그린이라고 답했습니다. 몇 주 후 엘라이어스는 윌리엄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집착했고 쫓겨난 일은 큰 충격이었다. 윌리엄스는 신비로운 미스터 그린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확신했고 분노에 휩싸여 집을 떠나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8년 후 1903년 11월 의쌀쌀한 오후에 센트럴파크와 뉴욕 공립도서관의 조용한 천재 앤드류 해스웰 그린은 가족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 앞 계단에 다가서자 코넬리어스 윌리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집증과 망상에 시달리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린을 플랫으로 착각하고 권총을 꺼내 발사했습니다. 그린은 자신이 전혀 관련 없는 복수극의 비극적인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코넬리어스 윌리엄스는 이후 재판을 받았고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 남은 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냈습니다. 1890년으로 돌아가 보면 한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철도 노동자인 크리스토퍼 스미스와 결혼했지만 그와 결혼한 이후에도 플랫과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스미스는 결국 1897년에 떠났는데 아내가 플랫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존은 뒤에서 몰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모든 일이 묻히도록 한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 무렵 플랫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그는 한나를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센트럴파크 근처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플랫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죄책감, 탐욕 혹은 두려움, 무언가가 그의 내면을 뒤틀어 놓았고 결국 그가 폭발했을 때 그들의 열정적인 비밀 연애는 뉴욕에서 본 적 없는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로 번지게 됩니다. 1904년 여름에 시작된 특별한 사건들이 아니었다면 한나와 플랫의 관계는 오늘날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플랫은 한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가 그녀를 처음 찾아갔던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대가로 수년간 막대한 금액을 갈취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된 금액은 엄청난 수준이 되었습니다. 플랫은 한나가 자신을 협박해서 총 68만 5천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인 화폐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가 변할 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우의 금액은 오늘날 약 3천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요. 엄청난 금액은 뉴욕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몇 달 동안 신문들은 이 사건의 모든 전개를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플랫은 엘리어스와 처음 엮인 이유에 대해 기상천외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적 서비스를 받으러 그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18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가 류머티즘 때문에 고생하다가 우연히 엘리어스가 운영하던 마사지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성의 은밀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후 1890년대에 다시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가 하숙집을 차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폴 플랫에 따르면 그는 그녀의 악의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희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나가 자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녀는 그의 가족에게 가서 수년 동안 자신과 정열적인 밤을 보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플랫은 뉴욕 사업계의 저명한 인물이었고 경찰은 그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한나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 그녀는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한나의 타운하우스에 들이닥쳐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을 압수했습니다. 그녀는 로어 맨해튼에 있는 악명 높은 음침하고 냉혹한 툼스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한나는 차가운 교도소 벽안에서 긴장된 며칠을 보냈지만 놀라운 반전으로 갑자기 석방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나가 그를 협박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플랫은 해마다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 몇 주 동안 플랫이 이 사건을 마지못해 제기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실제 압박은 가족에게서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거액을 건네준 사실을 가족이 알자 모두 당황해했습니다. 거대한 유산이 될 줄 알았던 돈이 거의 사라지자 가족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자 플랫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직접 행동에 나서 한나를 민사법정으로 끌고 가 돈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1905년 초가 되자 이 이야기는 점차 사그라들었고 한나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20세기 초 뉴욕의 인종 정치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들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 자체보다는 한나의 인종적 배경에 더 관심을 보였고 일부 신문들은 그녀가 외국에서 태어난 여성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1900년대 중은 유럽인들이 뉴욕으로 가장 많이 이주하던 시기였고 외국인 매춘부가 무력한 80세 노인을 속였다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스캔들은 늘어나는 이주민들이 기존의 세상을 뒤흔든다는 것에 대해 도시가 얼마나 깊은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나는 여러 해 뉴욕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할렘에 소유하고 있던 여러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했고 결국 자신도 맨해튼 북부로 이사했습니다. 1904년에 원치 않게 얻은 명성 이후로 더 눈에 띄지 않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랫은 1908년에 사망했고 약 1만 달러, 오늘날 약 35만 달러 상당이었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는 한때의 막대한 재산에 비하면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한나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대에 한나는 할렘이 1920년대 할렘 르네상스를 앞두고 부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안식처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토지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 지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 발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1923년 뉴욕에서 계속되는 악명에 지친 한나는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의심스러운 재정적 과거로 인한 여러 소송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나와 그녀의 집사인 일본인 카토는 유럽행 배에 올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후 프랑스에 정착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들은 신화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한나가 파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는 1920년대 후반 프랑스 리비에라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파란만장한 삶에 걸맞은 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1900년 파리의 어느 날, 한 왕의 사절이 프랑스 수도의 한 사창가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용주인 64세의 레오폴드 2세를 대신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소녀는 카롤린 라크루아였으며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실 연문 중 하나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로 인해 라크루아는 벨기에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성이자 동시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오늘날 대부분 카롤린 라크루아로 알려져 있지만 벨기에 왕의 정부가 된 이 여성의 본명은 블랑슈 셀리아 조제핀 드 라크루아였습니다. 1883년 5월 13일 루마니아 왕국의 부크레슈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쥘드 라크루아라는 남성이었고 어머니는 카트린 조제핀 사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정보는 제한적이며 이후 삶의 사건들로 신화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부모님의 13번째 자녀라고 합니다. 일부는 그녀의 아버지가 블랑슈가 태어날 때 부크레슈티에 파견된 프랑스 외교관이었다고 하고 다른 일부는 그를 그 도시의 프랑스 공사관 관리인으로 묘사합니다.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 그는 본업과 함께 루마니아에서 기회주의적인 사업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석유 자원이 풍부해 유럽이 산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가족이 큰 부를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블랑슈는 젊었을 때 바에서 일해야 했고 1890년대 말에는 아직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춘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카롤린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벨 에포크 시대의 파리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그녀는 곧 아주 중요한 인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카롤린은 1900년경 그녀가 17번째 생일이 다가올 무렵에는 이미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1865년부터 벨기에의 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가 프랑스 수도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롤린은 자신보다 18살이나 많은 전직 프랑스군 장교 앙투안 에마뉴엘 디리오의 정부였습니다. 디리오 역시 오늘날 우리가 흔히 포주라고 부르는 역할을 했는데, 그는 카롤린이 부유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한 쌍이었습니다. 디리오에게는 도박 문제가 있었고, 카롤린이 돈을 벌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도의 고급 호텔인 엘리제 팰리스에 머무르면서 항상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레오폴드가 프랑스를 방문했고 카롤린 라크루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균보다 키가 크고 풍만하면서도 우아하며 고운 피부와 풍성한 밤색 머리카락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흥미를 느낀 레오폴드는 자신의 수행원 중 한 명을 엘리제 팰리스로 보냈고, 그 수행원은 그녀에게 마담, 한 신사가 당신을 눈여겨보고 저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매우 높은 신분의 인물이지만 그의 높은 지위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레오폴드와의 만남은 바로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수십 년 후에 출간된 캐롤라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녀는 즉시 레오폴드의 정부가 되었고, 레오폴드가 그녀에게 오스트리아로 함께 여행하자고 초대했다고 합니다. 첫 만남 이후 도리오에게 돈을 지불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자 레오폴드와 드라크루아의 관계는 곧바로 공공연한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애인을 두어 벨기에의 왕이자 미녀들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카롤린과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와도 달랐습니다. 우선 그녀는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급하며 교육 수준이 낮은 평민이었고 한때 매춘부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그는 그녀보다 거의 반세기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레오폴드는 또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아내 오스트리아의 마리 앙리에트와 여전히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3명의 딸은 살아있었고 아들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 앙리에트는 1902년 9월에 세상을 떠났지만 왕이 10대 애인과 만남을 시작한 처음 2년 반 동안 그는 여전히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여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도 카롤리느는 레오폴드의 삶에서 점점 더 숨기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카롤리느에게 가명을 사용해 여행하게 했지만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의 장례식에 그녀를 동행시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유럽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고 브뤼셀에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듬해 자신의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마지막 재앙마저 사라졌고 카롤리느의 위치는 더욱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오폴드가 정부를 대놓고 드러낸 이 행동은 곧 알게 되겠지만 콩고에서 저지른 잔혹한 범죄들보다도 국내에서 더 많은 인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1906년 2월 위시엥 필리프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들인 필리프 앙리가 1907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의 출생은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혼외자로 태어나지만 레오폴드의 첫 번째 아내와의 유일한 아들은 어린 시절에 사망했습니다. 또한 벨기에 법상 여성은 왕위를 이을 수 없었기에 그는 라크루아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인정해서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1909년에 사망했을 때 그의 조카 알베르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망한 후 몇 년 동안 레오폴드가 카롤린과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끊임없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가 전직 창녀였고 그보다 거의 반세기나 어렸다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결혼은 엄청난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결혼이 신분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혼인 귀천상혼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혼은 현대에 들어서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20세기 중반까지도 왕족의 배우자는 다른 왕가나 최고 귀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낮은 신분과의 결혼은 왕조의 관습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대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906년 전 세계 신문들이 레오폴드가 캐롤라인과 결혼했다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 소문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1906년 크리스마스 직후 뉴질랜드의 스타 신문은 그녀에 대한 기사로 벨기에 군주의 귀천상호 아내라는 제목의 프로필을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미 결혼식이 치러졌다고 암시했습니다. 카롤린느가 이미 레오폴드와 귀천상혼을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가 아이들을 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에 넣으려 음모를 꾸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처럼 이른 시기에 결혼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카롤린은 레오폴드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설득하는데 결국 그의 생애 마지막 날에야 성공했습니다. 1906년에 이미 결혼했다는 끈질긴 소문은 왕이 첫 아들이 태어난 후 갑자기 그녀에게 폰 남자 부인의 칭호를 수여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해 2월, 너무도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결혼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레오폴드의 마지막 날들로 돌아가겠지만 먼저 1900년대에 그녀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레오폴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프리카 식민지 소유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이 한창일 때 레오폴드는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광대한 콩고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대륙 전역의 식민지를 획득하고 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는 달리 콩고는 벨기에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콩고는 레오폴드 개인이 소유한 사유영지였습니다. 그 후 24년 동안 그는 콩고를 고무와 상아 같은 원자재의 공급원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통치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완전히 드러났으며 레오폴드는 자신의 사병을 동원해 대규모 노예화와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이익을 극대화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카롤린은 곧 극도로 인기가 없어졌는데 레오폴드가 콩고에서 얻은 막대한 부가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벌드는 젊은 여성과의 사생활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카롤린은 이 약탈에 가장 눈에 띄는 수혜자가 되었고 왕실의 비용으로 직원과 가구가 마련된 브리셀의 대저택과 프랑스 리비에라에 위치한 궁전 같은 별장인 빌라 라 레오폴다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고 쇼핑할 때마다 그녀의 온갖 변덕을 채워줄 듯한 끝없는 돈줄도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브리셀에서의 쇼핑이 기차 시간표 때문에 자주 일찍 끝난다고 불평하자 왕은 단순히 급행열차의 출발 시간을 1시간 늦추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시내 중심에서 수도 외곽에 있는 그녀의 저택이 있는 라르칸까지 더 늦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콩고에서 레오폴드의 관리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얻어진 피해 돈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곧 콩고의 여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08년까지 이러한 범죄들은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고 벨기에 정부는 레오폴드로부터 식민지를 빼앗아 직접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에게서 얻은 모든 부와 상관없이 카롤린은 여전히 그녀의 전 부주인 앙투안 에마뉴엘 디리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 브뤼셀에 가서 그녀에게 받은 돈으로 살았던 듯합니다. 가끔 그는 그녀의 집을 드나드는 것이 목격되었고 그녀가 그를 오빠라고 주장하며 이를 숨기려 했던 시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레오폴드는 곧 무언가 일이 있음을 깨닫고 질투심이 커졌습니다. 그녀를 추궁한 후 레오폴드는 자신의 궁전과 그녀의 집 사이에 있던 시야를 가리는 모든 것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궁전에서 그녀의 집이 보이도록 하여 그녀와 방문객 모두를 항상 감시했습니다. 1909년 12월 초 레오폴드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수년간 거부해오던 끝에 그는 마침내 카롤린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5날 뒤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조카 알베르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논란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레오폴드는 유언장과 재정을 정리하여 대부분을 카롤리네에게 남기거나 두 아들이 성장했을 때를 위해 신탁과 유령회사에 넣어두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오늘날까지도 불분명하지만 당시로서는 거의 수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오늘날 돈으로 대략 1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합니다. 레오폴드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들과의 관계가 수년간 소원했으며 그 딸들에게는 약 600만 평만이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콩고에서 저지른 끔찍한 행동으로 얻은 막대한 재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고
어쨌든 이 금액조차도 레오폴트의 유언장이 아니라 벨기에 정부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왕은 딸들조차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카롤린이 곁에 있었습니다. 레오폴트가 사망하자마자 그의 딸들이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트 왕도 레오폴트가 오랜 정부에게 남긴 유산 일부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프랑스 리비에라에 있는 빌라 라 레오폴다에서 쫓겨났고 벨기에의 새 국왕이 그 저택을 벨기에 왕실 소유로 다시 환수했습니다. 카롤린은 이제 벨기에 대중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고 적어도 한 번은 그녀의 마차가 압수되어 브뤼셀 거리에서 돌을 맞으며 공격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적대감이나 자신의 평판에 거의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대신 그녀는 도리아와 결혼했습니다. 도리아는 그녀가 레오폴드의 정부였던 9년 반 동안 간헐적으로 그녀를 만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거의 10년 동안 그들의 기묘하고 은밀한 관계를 질질 끈 끝에 결혼이 오히려 그 관계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이 곧 악화되어 1913년에 이혼했습니다. 레오폴드 사망 후와 두 번째 결혼, 이혼 뒤에도 소송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인은 여전히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산에서 최소 700만 달러, 어쩌면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았으며 이는 현대에도 상당한 재산입니다. 그녀는 서유럽 귀족들 중 저명한 구운자들이 있었지만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둘째 아들 필리프는 1914년에 사망했지만 첫째 아들은 텔피오렌 공작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1984년까지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카롤린의 말년은 1900년대와 1910년대에 비해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매우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약간 특이한 결정으로 그녀를 둘러싼 논란이 모두 가라앉고 유럽이 그녀를 거의 잊었을 무렵 카롤린은 1930년대 자신의 회고록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회고록은 1937년에 영어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평민이 왕과 결혼했다. 바론느 드 보앙이 폴 프르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회고록의 내용을 신중하게 다뤄왔습니다. 카롤린이 프로와의 대화에서 이야기한 많은 부분이 정확하지 않거나 단순히 자기 합리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1948년 2월 12일 프랑스 남서부에서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80년대 후반 유럽 궁정 전역에서 명성을 얻은 터키 태생의 궁정 여인 조피아 포토치카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녀는 당시 가장 유명한 러시아 군사 지휘관이자 비밀리에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대제의 남편이었던 그리고리 포템킨 공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조피아 포토치카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궁정 여인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18세기 가장 유명한 궁정 여인 중 한 명이 될 이 여성은 비교적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760년 1월 11일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터키 북서부의 부르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소피아 클라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그리스계 상인 콘스탄틴 클라본이었습니다. 그녀가 10대가 되기 직전인 1772년에 클라본 가족은 부르사에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 후 몇 년 동안 여러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1775년 조피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776년 가족의 집이 17세기와 18세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해 도시의 붐비는 주거지역을 휩쓸었던 대화재 중 하나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궁핍해진 결과 졸피아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두 딸 중 한 명인 졸피아를 포함해 두 딸을 이스탄불의 술탄 궁정에 있는 폴란드 대사에게 팔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카롤 보스캄프 라소폴스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서 일하던 네덜란드 출신의 외교관입니다. 그 대사는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의 스타니스와프 2세 아우구스트 왕의 궁정에 보낼 여성을 조다라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보스캄프는 조피아와 그녀의 여동생을 잠시 자신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그의 저택에 머물게 되었고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조피아는
당시 유럽 궁정의 공용어였던 프랑스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녀가 18세기 유럽 궁정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피아가 보스캄프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폴란드 귀족이자 네덜란드 혈통을 가진 요제프 데비트와 만났습니다. 조피아에게 반한 요제프 데비트는 1779년에 그녀와 결혼할 계략을 꾸몄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고향인 폴란드로 돌아가 카미아네츠인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서부에 속해 있지만 당시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동쪽 변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요제프의 아버지는 그 세기 초에 이미 권력 기반을 마련해 두었고 그로 인해 데비트 가문은 폴란드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중요한 정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1781년 젊은 부부는 유럽의 여러 수도를 순회하는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시작해 그들은 베를린, 빈, 베네치아, 로마, 파리의 귀족 궁정을 방문하기 위해 서쪽으로 여행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조피아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피아는 소박한 배경에서 왔고 유럽 귀족 궁정의 모든 격식과 화려함에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조피아는 곧 그녀의 매력으로 높이 평가받았고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해졌으며 이상하게도 내 눈이 아파요라는 말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르티잔 중 한 명으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조피아는 이 시기부터 여러 초상화의 모델이 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초상화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세기 전환기에 독일 화가 요한 바프티스트 폰 람피 더 엘더에 그려졌습니다. 그들이 유럽 대륙을 여행하는 동안 조피아는 방문한 여러 귀족 궁정의 저명한 인사들과 다양한 성적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 절정은 파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녀가 루이 16세의 형제 2명과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들은 루이 스타니슬라스 자비에르로 훗날 1814년부터 1824년까지 프랑스의 왕 루이 18세가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샤를 필리프 1824년부터 1830년까지 프랑스의 샤를 10세가 된 인물입니다. 이러한 미르들이 소피아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 정확히 어떤 불화를 일으켰는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제프는 아내의 반복된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1780년대부터 1790년대까지 그 수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드위트 부부가 방문한 궁정에서 그녀의 관계들이 어떤 불화를 일으켰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소피아는 1781년 말 파리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가 비터의 아들인지 아니면 사생아인지는 불분명하며 소피아 자신조차도 이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비트 부부는 1782년에 친부가 불분명한 아기를 데리고 오스트리아 대공의 영지를 거쳐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데비트 부부는 조제프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카미아네츠의 집으로 돌아가고 조제프는 1785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지역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80년대 중반쯤 터키 출신 소사육자 카타우 머전트의 딸 조피아 클라워는 사실상 동부 폴란드와 서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진 여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악명 높은 관계는 아직 남아있었다. 1780년대 후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대대적인 현대화와 개혁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1791년에 새로운 헌법 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헌법은 종종 유럽 최초의 근대적 성문 헌법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미국 헌법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780년대 후반 연방에 있어서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국제적 위상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 폴란드는 사실상 훨씬 더 강력한 여러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즉 서쪽에는 프로이센, 남서쪽에는 오스트리아,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이미 1772년에 이 세 강대국은 연방의 일부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1780년대 후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이들 강대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과 동맹을 맺어 더 이상의 침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787년과 1788년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폴란드 러시아 국경에서 중요한 정치 인물이었던 조제프 드비트는 이러한 협상에서 두드러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조피아는 그리고리 포템킨 공작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리 알렉산드로비치 포템킨 공작은 러시아의 정치가이자 군사 지휘관으로 조피아를 만났을 당시 5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그는 1762년 쿠데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쿠데타로 예카테리나 여왕이 자신의 남편인 뾰트르 3세를 폐위시키고 러시아의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포템킨은 1768년부터 1774년까지 이어진 러시아 터키 전쟁에서의 활약으로 1760년대 후반과 1770년대 초반에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몰도바 주변의 광대한 영토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770년대 그는 예카테리나의 연인이 되었고 그녀의 신임과 공로를 인정받아 러시아 제국의 공작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와 예카테리나가 1780년대 초나 중반쯤에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이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리의 러시아 내 입지는 대부분의 동시대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또한 우랄 산맥 가장자리에서 남서쪽으로 크림반도, 흑해, 그리고 카스피의 연안까지 뻗어있는 남부지방의 총독으로도 일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맡은 역할로 그는 조피아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의 직접적인 원인은 1780년대 후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과 러시아가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한 협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87년에 러시아와 오스만 터키 제국 사이에 다시 발발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오스만 제국이 일으킨 것으로 그들은 15년 전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1783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완전히 합병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787년에 다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의 대부분은 남부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리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 육상 국경이 있었던 폴란드 남동부 국경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카미아네츠가 전선과 가까웠기 때문에 드위트 가족은 전쟁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터키계 배경을 지닌 조피아는 분쟁 기간 동안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러시아, 그리고 터키 간의 삼각 외교 관계를 비공식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터키 전쟁은 결국 1792년에 끝났으며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패배하여 러시아가 크림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템킨은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을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1791년 10월 16일 포템킨은 현재 루마니아 북부 본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원정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었으며 일부는 그가 독살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한 가장 가능성 높은 이유는 기관지 폐렴으로 인한 병이었습니다. 조피아와 포템킨의 관계는 그가 사망할 당시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1791년 초 조피아는 포템킨 공과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포템킨의 정부로 러시아 상류 사회에 공개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조피아는 러시아 사회에서 물러나 다시 폴란드에 정착했습니다. 조피아의 이후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1796년 폴란드로 돌아온 조피아는 남편 요제프 드비트와 이혼했습니다. 그 후 조피아는 1789년에 폴란드의 고위 귀족이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주요 군사 지휘관인 스타니스와프 텐슈네이 포톨스키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그녀의 가장 잘 알려진 성인 포톨스카가 유래했습니다. 조피아의 두 번째 결혼은 첫 번째 결혼보다
잠시 더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98년에 알렉산드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일을 보면 조피아가 스타니스와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늦어진 이유는 스타니스와프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고 조피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800년과 1805년에 두 아들이 더 태어났고 두 딸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조피아는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러 번의 혼혈 관계를 가졌습니다. 더 논란이 되는 점은 그녀의 남편이 1800년대 초 폴란드 국가를 상대로 한 일련의 음모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그는 반역죄로 고발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804년에 폴란드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 해에 망명지에서 사망했고 조피아는 5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후 그의 거의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1800년대 후반과 1810년대 내내 그녀는 폴란드에서 5자녀를 키우며 비교적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조피아 포토치카는 1822년 11월 24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병을 앓기 시작했고 당시 폴란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발전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1822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생전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으며 이를 증명하듯 오늘날에도 여러 초상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마도 앙시엥 레진 말기의 유럽 귀족 궁정에서 지배적이었던 고위층 결혼 내에서도 문란함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가 주로 기억되는 이유는 포템킨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에이미 라이언은 1765년 봄 영국 채셔의 스완 칼리지에서 대장정이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에마 하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남부 이탈리아 나폴리 궁정의 영국 대사였던 윌리엄 해밀턴 경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폴레옹 전쟁 시기 영국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었던 호레이쇼 넬슨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이후 19세기 초 영국 사회에 큰 스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훗날 영국과 유럽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유명한 미인 중 한 명이 될 이 여성은 1765년 4월 26일 영국 채셔주 네스턴 근처의 수완 코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헨리 라이언은 대장장이었으며 안타깝게도 엠마가 태어난 지 7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교적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엠마는 아버지의 이른 죽음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그녀가 10대 초반이었을 때 일어났으며 이는 보편적 초등교육이 도입되기 전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는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엠마는 하녀로 일하고 있었고 곧이어 런던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여러 직업을 옮겨 다녔습니다. 10대 시절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엠마 하트로 바꾸었고 1774년부터 1790년까지 영국의 고미술 수집가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찰스 그레빌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4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엠마는 화려한 쇼맨이자 돌팔이 의사였던 제임스 그레이엄을 위해 일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1785년 그레빌은 오랜 관계를 끝내며 엠마를 자신의 삼촌인 윌리엄 해밀턴 경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해밀턴 경은 나폴리 궁정에서 영국 정권대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엠마는 1786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엠마는 이후 1791년에 해밀턴과 결혼했고 20대 중반의 나이로 나폴리 궁정에서 사교계의 안주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엠마는 유럽의 저명한 문학인사들과 만났으며 당시 유명한 초상화가인 게빈 해밀턴, 엘리자베스 비제르 브룡, 안젤리카 카우프만 등 여러 화가들의 초상화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초상화들은 엠마를 고전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그렸으며 종종 메데이아, 아리아드네,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녀의 명성을 유럽 전역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길레이가 그린 엠마의 모습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술 작품의 모델에 그치지 않고 엠마는 자신의 모방 능력과 그 시대의 젠더에 대한 인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엠마는 권력자들을 매료시킬 만큼 손님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은 이후 호레이쇼 넬슨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780년대 중반부터 1790년대 후반까지 나폴리 궁정에서의 엠마의 삶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거대한 정치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 루이 16세 왕의 군주제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 후 몇 년 동안 이 혁명은 더욱 격화되어 1793년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해 루이가 처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공화국은 사실상 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에게 정치적 적이 되었습니다. 이들 강대국은 프랑스에서 채택된 혁명적 원칙들이 자신들의 정치 상황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따라서 1789년 프랑스 혁명 발발 직후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과 같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레이쇼 넬슨은 1793년 나폴리의 부르봉 궁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쯤 호레이쇼 넬슨은 영국 왕립 해군의 주요 제독 중 한 명이었으며 지중해에서 여러 고위 지위를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랜 군 경력의 무게가 그에게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리에 도착하기 직전 코르시카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 중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매우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넬슨의 임무는 1793년 가을 프랑스와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된 분쟁을 위해 지몬군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더 광범위한 지중해 작전이 될 과정의 초기 국면에 불과했습니다. 1793년부터 1796년까지 이탈리아 항구에 주둔한 영국 왕립 해군과 프랑스 남부 툴롱에 있던 프랑스 혁명 함대 사이에서 오랜 해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기적인 해군 작전에서 이탈리아 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전투의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넬슨이 에마 해밀턴 부인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마는 넬슨이 남부 이탈리아에 도착한 직후 처음으로 그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나폴리 궁정의 영국 특사인 윌리엄 해밀턴 경, 즉 해밀턴 경의 아내로서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마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넬슨 역시 1787년에 페니 니스벳과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페니는 헌신적인 아내였고 해밀턴 경은 곧 에마 부인과 넬슨의 불륜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제독의 아내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밀턴 부인과 넬슨 제독 사이에는 곧바로 끌림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밀턴 부부는 넬슨이 지중해에서 영국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나폴리에 머무는 동안 그를 그들의 관저에 초대했습니다. 며칠 후 넬슨이 떠날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일로 모든 것이 끝났을 수도 있었지만 5년 후 넬슨은 다시 나폴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유럽 대륙 전역에서 프랑스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프랑스의 황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나파르트가 육지에서는 지배적이었을지 몰라도 넬슨은 그 시대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1798년 8월 나일강 해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거둔 대승리로 확고해졌습니다. 1798년 9월 말 그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돌아오던 중 나폴리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레이디 해밀턴은 넬슨의 변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 방문했을 때와 달리 오른팔을 잃었고 바다에서 보낸 세월로 인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해밀턴 부부는 넬슨을 나폴리에서 손님으로 맞이했고 곧 33살의 엠마와 40살의 제독 사이에는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밀턴 경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가 집에 머무는 손님과 바람을 피우는 것에 눈감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밀턴 경이 불임이었고 엠마에게 아이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허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798년 11월까지 넬슨의 이탈리아에서의 불륜 소식이 영국 신문에 전해졌습니다. 이후로 레이디 엠마와 이미 유명한 그녀의 연인은 영국에서 지속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 중 일부는 단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영국 상류 사회의 대부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집착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커지게 되는데 그 두 사람과 해밀턴경 모두가 영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799년 나폴리에서 대중봉기가 일어났고 결국 나폴레옹이 그곳에 새로운 프랑스 왕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1790년대 프랑스와의 간헐적인 전쟁 동안 그곳에 생겨난 영국 대사관과 영국인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이 영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 11월에 그들이 런던에 도착했을 때 넬슨과 그의 정부 해밀턴 경이 한편이 되고 넬슨의 아내와 친척들이 다른 편이 되어 즉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부류는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세 사람이 실제로 영국에 돌아오자 이제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은 넬슨의 아내 페니가 엠마 부인이 넬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차리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엠마의 남편 해밀턴 경과는 달리 페니는 결코 그 불륜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넬슨은 아내와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해밀턴 부부는 런던의 여러 주소지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페니가 넬슨에게 자신과 엠마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자 그것이 그의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1801년에 해군 현역 복귀를 앞두고 넬슨은 페니와 공식적으로 별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19세기 초에는 현대보다 훨씬 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1801년 1월 말 넬슨과 엠마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호라티아라 불렀습니다. 이때쯤 넬슨은 해외에서 해군 임무로 자리를 비웠고 엠마는 자신과 넬슨의 입장을 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해 영국 상류 사회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런던의 소문을 더욱 부채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주최한 사교 행사 중 한 번 웨일스 공이자 훗날 조지 4세가 될 인물이 엠마 부인에게 반하게 되었지만 그의 구애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엠마의 조언에 따라 넬슨은 윈블던에 있는 머튼 플레이스라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공개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엠마 부인, 해밀턴 경,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넬슨 제독. 1802년 3월 아미엠 조약으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다시 한번 잠시 끝났습니다. 해밀턴 경은 1803년 4월에 사망했고 이로 인해 런던 사회가 그들이 함께 살아온 삼각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제기하던 비난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엠마 부인과 넬슨 제독은 더 전통적인 부부관계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넬슨 경이 해밀턴 경보다 겨우 2년 더 살았기 때문입니다. 넬슨은 해군 경력 동안 수많은 부상을 입었던 인물이었지만 결국 1805년에 그중 하나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미엥 조약 이후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평화는 단 1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803년 5월 일반적으로 제3차 대프랑스 동맹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발발했으며 영국,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프랑스의 유럽 이성국가들에 맞서 연합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이 새로운 갈등의 일환으로 영국 침공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는 주로 지중해에 주둔해 있던 프랑스 해군을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시켜 북쪽의 영국 해협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1805년에 이 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넬슨은 이 작전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1월 21일 넬슨이 이끄는 영국 왕립 해군은 스페인 남서부 해안의 트라팔가르 앞바다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침공군이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올 수는 없었지만 넬슨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는 그의 마지막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중상을 입었고 불과 3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엠마는 그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슬픔에 잠겨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결국 넬슨의 유언장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에마 부인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제독의 유산 분배에서, 그리고 넬슨 본인의 유언인 에마와 그의 적법한 가족에게 토지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라는 바람은 무시되었습니다. 에마는 2,000파운드의 지급금과 머튼에 있는 집, 그리고 연 500파운드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연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에마는 곧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 500파운드의 연금도 넬슨의 가족과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08년까지 에마는 1만 5천 파운드가 넘는 빚을 지게 되었고, 머튼을 파려는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절정은 1812년에야 찾아왔는데, 해밀턴 부인은 막대한 빚을 갚지 못해 잠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건강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약간의 돈이 모아졌고, 그 덕분에 에마 부인과 그녀의 딸 호라티아는 프랑스 칼레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불과 1년 후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년에는 점점 알코올 중독과 비만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담은 초상화로 유럽 전역의 명성을 떨쳤던 여인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날에도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20세기 동안 수많은 책과 노래, 영화의 소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73년 영화 국가를 향한 탐구로 글렌다 잭슨과 피터 핀치가 주연을 맡았으며, 수전 손택의 1992년 소설 화산애인 로맨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미스터리에 관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안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험 영상을 더 자주 원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이 좋으신가요? 아무튼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가탄 라이브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